공유 화면은 보이나요? 공유 화면만 보이면 제가 PPT 자료만 띄워놓고 얘기를 할게요. 공유 화면이라도 보여서 다행이네요. 네, 여러분이 저한테 연락을 하는 방법이 뭐 사이버 캠퍼스에 쪽지를 보내기도 하고 메일을 보내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메일도 본다고 보는데 여러분 120명, 여러분 오후 수업 무료법 76명 하면 벌써 거의 200명이잖아요. 학생들은 이제 급하다고 저한테 연락을 한 것 같은데 이제 제가 계속 메일을 보거나 하지는 못해서 여러분 제일 빠른 거는 뭐 카톡이나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그거는 제일 빨리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와 수업 듣는 과목을 말씀해 주시고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카톡이나 문자를 제일 먼저 답을 해드려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제가 메일을 확인한다고는 하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거의 20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거의 막 새벽에도 보내고 이래서 제가 본다고 보는데도 놓치더라고요. 그리고 쪽지는 제가 쪽지로 보내는 게 아직 익숙치 않다 보니까는 쪽지로 보낸 줄 모르는 거예요. 저 아까 세팅하다가 확인을 해서 쪽지 어떻게 확인해 보니까 이제 코로나 이제 음성이 나왔는데 수업 못 갈 것 같은데 어떻게 하냐. 줌으로 비대면으로 수업 들어도 되느냐 이런 이야기였는데 쪽지는 제일 늦게 봐 가지고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언제 보냈지를 먼저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연락처들은 다 알죠? 알아요? 핸드폰 번호 알아요? 몰라요? 강의 계획서에 안 나와 있나? 이메일 주소만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메일 주소도 몰라요? 있어요? 네네네. 확인해 주시면은, 네, 제가 카톡 문자 제일 먼저 볼게요. 네. 급한데 늦게 연락받으면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줌으로는 또 화면이 지금 카메라가 뭐가 안 되나 봐요. 카메라만 따로 켜는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PPT 자료로 어차피 보면서 수업을 하니까 PPT 자료만 띄워 놓을게요. 네. 그래서 규범주의에 대해서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요. 규범주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생명공학의 규범적 한계를 인간의 존엄성에서 보고 있죠. 그래서 기독교적으로도 인간 되게 존엄해요. 네. 꼭 규범주의가 아니더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존엄한 이유가 뭐죠? 네, 여기 앉아 계신 분 한 분 한 분 다 너무 존엄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어, 나이와 뭐 성별 뭐 이런 거에 상관없이 다 존귀한 여러분이죠. 네, 그래서 저도 제가 생명윤리 수업을 다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을 계속 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2014년만 이제 4학년 학생들을 강의하고 저는 반말을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다 존엄한 존재. 네, 고등학생들도 그래서 고등학교 이제 강의 나가는 경우 있거든요. 고등학생들도 뭐 제가 말을 못 놓겠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너무 존엄해요. 네. 그래서 기독교적으로도 인간 존엄 중요하죠. 그래서 윤리주의는 인간 생명의 신성성이 이제 자연성으로 창조주의 생명에 대한 전권이 연속성으로 변모한 것까지 봤죠. 그래서 배아나 태아나 신생아나 아이나 어른이나 다 생명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권이 연속성으로 변모를 했죠. 자연성이라는 걸 보면은 자연성은 배아나 태아는 생명체가 자연적으로 생성될 때 가지고 있는
유전자 상태를 생성된 모습 그대로의 존재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게 이 자연성이에요. 그래서 자연성은 유전자 조작이나 유전자 조작으로 연결된 행위들, 유전자 치료라든지 산전 진단, 어, 배아 복제나 인간 개체 복제 이런 것들 다 금지하게 돼 있는 거죠. 근데 규범주의의 가장 윤리주의의 큰 구별점은 원칙과 예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배아 연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유전자 개선은 허용되지 않는 그런 게 원칙이지만 중대한 유전성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개설하기 위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질병 치료 목적으로는 허용된다는 원칙과 예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질병 치료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폐기될 운명에 놓여 있는 잉여 냉동 배아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외적으로 연구가 허용된다라는 고 보는 게 이제 규범주의가 윤리주의와 가장 큰 차별점이에요. 그래서 원칙과 예외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유전자 개선으로는 허용되지 않지만 질병 치료 목적으로는 허용된다라는 거고 시험관하게도 비자연성으로 인해서 원칙적으로 되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 있게 보는 게 이 규범주의예요. 그래서 2001년 당시에 이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이제 처음 만들려고 이제 준비하던 그때에는 지금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이제 소관 부처가 보건복지부예요. 근데 2001년 당시에는 이제 과학기술부였어요. 그래서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가 서로 내 거네라고 이렇게 싸우던 때가 있거든요. 처음에 이제 과학기술부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해왔던 거여서 과학기술부 이제 산하에 생명윤리 자문위원회가 제안을 처음에 했던 생명윤리 기본 법안이라는 걸 이제 처음에 만들거든요. 어떤 법률이라든지 먼저 법안들을 이게 괜찮은 건가 먼저 상의하고 제정을 해놓고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이제 법률 심의를 거쳐서 통과가 돼서 법률로 확정이 되는데 과학기술부에서 맨 처음에 이 규범주의적인 태도로 많이 법안을 수용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소관부처가 나중에 보건복지부로 넘어오게 되죠. 그래서 지금 법률 보면은 여러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름 다 생각 안 나서 생명만 쳐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뜨거든요. 그럼 그 법률 맨 위에 지금 시행되고 있는 법률이 언제 제정된 거고 법률 몇 호고 이런 게 다 나오면서 그 바로 밑에 소관부처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보면은 보건복지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령이 이제 시행 규칙으로 사용되는구나라는 걸 알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과학기술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이런 바이오 생명권 지도적으로 정보부처하고 일을 하다 보면은 뭐 어느 부서든지 뭐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큰 키 뭐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부서가 살아남나 봐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오 산업 이런 것 그리고 어느 시는 뭐 먹거리 뭐 이런 거 같이 막 다 하나씩 뭐가 없으면 살아남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과학기술부에서 이제 넘어온 거죠. 이 생명윤리 관련된 거는. 그래서 규범주의는 이런데 규범주의의 이제 문제점은 배아의 처분 불가능성에 대한 이제 연속성 논증을 했는데 연속성 논증은 규범적으로 근거 지을 수가 없다라는 게 문제고 현대 사회에서 이제 자연적인 거 그대로 놔둬야 되는 건데 자연성과 인위성에 대한 구분이 거의 애매모호한 단계가 현대 사회에서는 그래서 어디까지 처벌해야 되고 어떤 건 허용돼야 될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공리주의인데요. 공리주의는 아까 과학주의는 과학의 연구의 자유 이런 게 목적이었다고 하면은 공리주의는 생명공학 연구를 통해서
인류 복지 증진을 하는 것이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생명공학이나 유전공학 산업을 통해서 부의 창출을 통해서 이제 경제적 목적이 추가된 것이죠. 그래서 공리주의는 체외 수정의 자유는 물론이고 잉여 행동 배아뿐만 아니라 체세포 핵시안으로 생성된 배아에 대한 과학적 연구의 자유를 완전하게 보장받고자 하는 게 이제 공리주의고, 왜 그러냐면 이제 그런 자유만으로도 생명공학이 산업화될 경우에 인간 사회 전체 또는 국민 경제에 매우 유용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익 형량했을 때 이쪽이 더 이익이야 하는 데를 선택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 관점으로 뇌사도 장기 이식 산업의 육성을 활성화한다라는 그런 목적에 의해서 죽음 개념으로 이제 뇌사도 자리 잡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뇌사 판정 시점, 우리 심폐사잖아요. 우리 형법에서 죽었다 하는 단계는. 뇌사 판정 단계는 저도 의사 선생님들이나 이제 전공의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의료 현장에서는 뇌사 판정자는 거의 시한폭탄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생을 마감할지 모르는 이런 폭탄 돌리기 같은데, 살아 있을 때 그래도 장기 이식하는 게 이식 성공률도 높기 때문에 빨리 뇌사 시점이 죽음 시점으로 봐야 되는데,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뇌사 판정 시점을 사망 시점으로 앞당겨 주고 있기는 한 거예요. 그래서 네, 안락사나 뭐 요런 것도 안락사의 허용에 의해서 초래될 이익과 부의 이익의 비교 형량을 통해서 더 이익이 있는 걸 선택하겠다라는 게 공리주의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은 이제 생명공학을 산업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이제 정부 주도하에 뭔가를 생명공학화 산업화하려고 하는 이런 측에서 이제 공리주의를 이유로 추진을 하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우리 짧은 역사에서도 황우석 박사 연구에서 윤리주의나 종교주의가 전혀 입도 뻥끗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왜? 바이오 산업 이거 체세포 배아 복제만 하면 줄기세포를 통해서 진짜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 초인류 국가가 된다라는 명목하에 이거 뭐 해도 돼 안 해도 돼 이런 논의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체세포 배아 복제 해도 되는 거야? 이런 논의를 자체를 못 하게 된 거예요. 왜? 우리가 이제 바이오 산업에서 세계 1류 국가로 가냐 안 가느냐인데 그런 말 하면 안 돼라고 했던 거죠. 그렇지만 이 공리주의의 비판점은 공리적으로 유용하다는 이 판단이 경험적이거나 이제 실증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하면 우리 바이오 산업 초일류 국가가 되는 거야지. 수치를 가지고 우리 경제가 이렇게 되는데 왜 높아진 거야?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설득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판단은 가치론적 성격인 거고 경험적인 거나 이제 이런 객관적인 자료로 설득을 하거나 논거를 듣는 게 아닌 게 이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점이에요. 그리고 아까 황석 박사 연구에서 같이 이런 연구 해도 돼? 윤리적으로 돼? 도덕적으로 돼? 이런 도덕적 정당성의 결여가 될 위험이 아주 높죠. 우리 역사적으로도 봐도. 이것만 하면 우리 부강국가, 초일류 국가, 다른 나라들 따라잡지를 못하지 우리나라를. 그래서 그때 당시 2000년대 중반이었거든요. 2005년도에 황석 박사 연구가 배아복제 연구가 연구 조작이라는 사실을 MBC PD 수첩에서 밝혔거든요. 근데 모든 국민들이 우리 바이오 산업에 있어서 우리나라 초일류 국가, 부강 국가가 된다고 생각하고 다 부자가 된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MBC PD 수첩에서 황우석 박사 연구 조작이지. 뭐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들이질 못했어요. 그래서 MBC PD 수첩 없애야겠네 프로그램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MBC를 없애자. 이렇게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디 감히 황우석 박사를 모함을 해? 이러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연구 조작을 한 거였죠.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체세포 배아복제가 빨리 진행될 수 없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에 해서 세계가 다 이목을 집중하고 '진짜 놀랄 만한 성과다.'라고 포커스가 다 우리나라에 집중이 되어 있을 때 하하 그때 "우리나라는 젓가락을 쓰니까 젓가락 기술 이게 잘 되거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젓가락 쓰니까 진짜 우리나라가 또 그런 것도 있네. 또 젓가락 쓰니까 또 머리도 좋아진 것 같고 뭐 그런데 아니라고 하니까 전 국민이 그냥 다 패닉이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저기 어디죠? 현대 본사 건물 앞쪽에 "황우석 박사를 지지한다." 막 이런 플랜카드가 계속 한 몇 개월간도 계속 "지지하라." 막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플랜카드 들고 막 서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막 학교를 왔다 갔다 할 때 대중교통 이용할 때 거기를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광화문 쪽을 통과해야 되니까. 집은 서대문인데 인제 학교는 종암동 성북구 쪽이니까 어 '아 저분들은 모르시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만큼 이제 국가적으로도 어 생명연료 및 안전에 관한 법률로도 인제 황석 박사 연구팀을 이제 보조하려고 그렇게도 법안을 만들고 국가 재정적인 면에서도 재정을 지원하고 뭐 인적 자원도 엄청 지원을 했죠. 근데 이런 사태가 딱 생기면서 그래서 인제 문제점이 생겼죠. 황석 박사 연구 이후로 우리나라가 체세포 외화복제 연구가 영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연구하기로 한 나라잖아요. 법률적으로도 다 보장을 받고. 근데 황석 박사 연구 이후로 체세포 배아복제 연구는 모두 중단, 올스톱이었어요. 서울대학교 황석 박사 연구팀 말고도 세브란스 병원팀도 있고 미즈메드 병원팀 이렇게 체세포 배아복제 연구하는 연구소나 이 기관들을 지정을 해 놨거든요. 근데 올스톱이죠. 그래서 국민 감정이 완전 세계적으로도 망신을 받게 된 거고 한 상태여서 다 모든 체세포 배아복제 연구는 중단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쟁점 사항으로 인제 봐야 될 사항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오히려 배아복제 연구에 대한 공론 경쟁을 막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윤리주의, 규범주의, 과학주의, 공리주의 이렇게 각각의 영역에서 이제 공론장에서 서로 대화와 인제 협업을 통해서 이제 뭔가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 오히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그런 배아복제 연구에 대한 공론을 막고 있는 게 아닌가. 한번 법 조항들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의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례를 보시면은 2007년 3월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지금 2005년 황우석 박사 연구 조작 밝혀지고 계속 체세포 배아복제 연구는 중단된 상태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한 거죠. 그래서 2007년 3월 23일 날 광화문에 있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가생명윤리위원회는 회의를 열어서 황우석 사태 이후 중단되었던 체세포 배아복제 연구를 제한적 허용안과 한시적 금지안을 놓고 심의한 끝에 제한적 허용안으로 의결이 된 사항인데 제한적 허용안은 황우석 박사 이전과 그냥 똑같이 연구를 하겠다는 게 제한적 허용안이에요. 한시적 금지안은 황석 박사 연구 조작 사건도 있었던 것 같이 체세포 배아복제 연구가 동물 실험으로 안전성을 확보한다면 그다음에 인간 체세포 배아복제 연구를 하겠다는 게 한시적 금지안이에요. 근데 심의한 끝에 제한적 허용안으로 황석 박사 연구 조작 사건 이전과 똑같이 그냥 자유롭게 하기로 하자라고 의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황당하죠. 2005년에 있었다가 한 1년 한 반 정도 있다가 그냥 황석 박사 연구랑 그 연구 조작 전같이 똑같이 그냥 자유롭게 하기로 하자라고 한 거예요. 이때 당시만 해도 아직 황석 박사 연구 조작에 대한 이런 후폭풍,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국민 대다수는 아직 "저런 체세포 배아복제 연구하지 말자."
무슨 우리가 국가 재원을 지원해서 또 그런 길 그거 하려고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적 허용안 황우석 박사 연구 조작 전과 똑같이 그냥 하자라고 의결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날 생명위원회 전체 위원이 20 명이에요.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우리 맥시멈 20 명까지 할 수 있는데 20명 맥시멈이에요. 그래서 20명 중에 생명윤리에게 민간위원, 여기 윤리계, 종교계 대표들이 들어가 있죠. 뭐 카톨릭 신부님도 한 명 있고 불교 스님도 한 명 들어가 있고 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들이나 철학 윤리계 요렇게 7 명이에요. 7 명이 전원 불참했죠. 왜 아직까지 황우석 박사 후폭풍이 안 가셨는데 "아직은 시기상조야. 이런 거 논의할 때가 아니야."라고 아예 참여조차도 안 한 거예요. 근데 정부 측 당연직 위원 장관만 되면은 뭐 법무부 장관, 뭐 여성가족부 장관 이렇게 장관만 되면 당연직 장관 됨과 동시에 국가생명윤리위원회로 위촉이 돼요. 그래서 이 정부 측 당연직 위원 6 명이에요. 그리고 과학계 민간위원 7 명, 6 플러스 7 13 명이죠. 7명 전원 안 된다고 하는 생명윤리계 전원 불참한 가운데 정부 측 당연위원과 과학계 민간위원 13 명만이 서면 결의를 통해서 12 명이 황우석 박사 이전과 그냥 똑같이 하기로 하자라고 해서 제한적 허용안 쪽에 표를 던져서 의결이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야. 생명윤리계 다 불참했는데도 이게 허용이 되는구나.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해서 법을 한번 볼게요. 국가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인데 제7 조가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이에요. 요것도 여러분이 좀 주의스럽게 인제 봐야 될 사항이에요. 제1 항을 보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걸 심의하는지 한번 볼게요. 1 호 보니까 국가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들, 그리고 2 항이 공용기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각 병원마다도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두게 돼 있거든요. 이런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인간 대상 연구의 심의 면제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기록, 보관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5 호 배아줄기 세포들을 이용할 수 있는 연구에 관한 사항도 심의를 통해서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할지 말지를 결정한대요. 그리고 연구의 종류라든지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들도 심의를 하고 배아줄기 세포들을 이용할 수 있는 연구에 관한 사항도 심의를 하고 인체 유래물의 심의 면제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유전자 검사의 제한에 관한 사항들도 심의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 10 호에 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하여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국가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들도 다 심의를 통해서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게 돼 있네요. 위원회 구성은 지금 8조 때문에 20 명이 구성이 돼 있네요. 제1 항이 국가위원회 위원장은 1 명이고 부위원장 1 명을 포함해서 어 최소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됐는데 지금 20 명으로 되어 있죠. 정부 당연직 6 명, 그리고 생명윤리계 7 명, 그리고 과학계 7 명. 그 구성이 이제 8조 3 항에 되어 있죠. 그래서 제3 항 제1 호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교육부 장관, 법무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복지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장관만 되면은 정부 당연직 위원으로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위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2호 보니까 생명과학, 의과학, 사회과학 등의 연구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사람으로 7 명이 선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3 호가 인제 종교계, 윤리계, 법조계, 시민단체,
그리고 여성계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7명이어서 인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종교계, 철학계 뭐 이렇게 그래서 가톨릭에서도 신부님 한 분이 또 매년 어 국가생명윤리위원으로 위촉이 되시고 뭐 종교계 다른 종교 단체에서도 위촉이 되고 꼭 법학 교수님 한 분도 또 꼭 배정이 되고 철학계나 윤리학 이쪽 교수님도 한 명이 배정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서 지금 보면 6 대 7 대 7 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잘 봐야 돼요. 6 대 7 대 7. 그래서 생명윤리위원회 회의는 대통령이 소집을 요구할 때나 국가위원회 제적위원회 1/3 이상 아까 20 명이니까 한 7 명만 해도 되네요. 7 명만 소집을 요구해도 소집이 되죠. 그리고 그 밖에 국가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인제 위원회가 인제 모이게 되는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회의의 의결 방법이 이게 중요한데 이 지금 시행령이에요. 시행령 2조 제 1 항과 3 항인데 여기 학생 3 항 보여요? 교탁 때문에 안 보여요? 네. 좀 치워 줄까요? 괜찮아요? 네. 이 3 항을 보면 국가위원회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된대요. 이게 문제인 거죠. 국가위원회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 20명 중에 10명 이상만 출석을 하고 출석위원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돼요. 이게 이렇다 보니까는 공론을 통해서 이게 뭔가 통과가 되는 게 아니라 뭐 이런 결정은 정부가 하게 돼 있어요. 정부가 결정하게 돼 있어요. 이게 저희 그 대학원 지도 교수님이 3기 국가생명윤리 심의위원이셨어요. 그래서 회의를 하러 참석해서 가 보면은 생명윤리계, 종교계 그리고 과학계 7 명, 7명 나오죠. 7 명, 7명 갖고는 뭐 답이 안 나오죠. 제적위원회 인제 과반수가 나와야 되는데 정부 당연직위원회에서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생명윤리계는 아직 안 된다고 다 참여 안 하신 거예요. 과학계만 다 나와서 이제 하겠다 한 건데 정부가 가만 보니까 우리 이 신세포 배아복제 연구에 대해서 이 바이오 산업 다른 나라들이 막 치고 올라오는데 우리나라 올스톱돼 있는 상태예요. 위기감을 느끼게 된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각 부처는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데 아주 지금 불안한 상황이죠, 보건복지부에서. 그래서 '안 되겠다.' 지금 여론은 이렇다 하더라도 세계 추세가 생명윤리 배아복제 연구를 계속 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뒤처지면 안 되지 과학계 손을 들어주면 7 플러스 6 13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의결이 된 거잖아요. 7은 과학계는 다 하기로 하고 종교계는 7 안 된다. 어느 쪽 손을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정부 당연직 위원이 이게 의결이 되냐 안 되느냐인 상황이 그거죠. 법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의결 절차가 시행령 대통령령이잖아요. 제 2조가 국가위원회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회 과반수 출석. 지금 7명 안 나오고 7 플러스 6 13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회 그것도 과반수 찬성만 되면 돼요. 7명 이상만 참석 오케이 하면 되는 의결되는 상황이어서 반대 상황이라고 봐요. 정부에서 뭐 선거가 있어서 국민 여론을 좀 잘 해야 되겠다 하는 상황이었다면은 어 생명윤리계의 손을 들어줬겠죠. 어느 쪽 손을 잡느냐.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이게 의결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게 우리가 공론장에서 협의를 통해서 이거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정부가 생명 이쪽 공학 연구 쪽에 있어서는
생명윤리계 쪽을 잡아주고 싶으면 안 하고, 과학계선을 잡아주면 하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는 법으로도 좀 문제가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독일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뭐 국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지금 하기로 했대요. 할지 말지를 이제 국가에서 의결을 하게 돼 있죠. 국가생명윤리위원회에서. 그래서 아까 같은 구성에 의해서 제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회 과반수로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배아보법이라는 게 있어서 독일에는 이런 의결 사항이 이미 법제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으로 되어 있는 것과 우리 국가생명윤리위원회에서 할지 말지를 의결하는 사항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회에서 법을 만든다는 게 국민들의 그 여론 뭐 이런 것들, 국민이 만든 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법안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국가생명윤리위원회 구성도 되게 어떻게 자기 색을 말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 낙태 문제에 대해서 할지 말지를 결정한다고 하면 국가생명윤리위원회에서 할지 말지 의결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생명윤리계 카톨릭 신부님 오셔서 말씀을 하실 텐데, 이분들이 자기 한 명이 뭐 설득당해 가지고 합시다 이럴 분이 아니신 거죠. 이분은 가톨릭을 대표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가톨릭은 낙태 문제에 관해서는 수정된 시점부터 인간 생명으로 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경우에도 어떻게 낙태를 하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아유 요즘 사회가 이런데요 해서 "아 그래요?" 이러고서는 그렇게 하죠."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 가톨릭이란 대표를 대변하기 위해서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래서 저희 교수님도 회의를 해서 가 보면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결론이 나오질 않는데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인제 심의하러 가면은 6 대 7 대 7. 그러면 요번에 결정 안 났으니까 다음에 모이죠. 다음에 또 가면 또 6 대 7 대 7. 계속 6 대 7 대 7 이러다가 정부가 '에이 안 되겠다. 이쪽 손 잡자.' 하면은 그냥 의결되는 이런 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거는 그 독일의 그 배아보호법에 의해서 아예 법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이런 사항들을 법으로 명시해 놓은 것과 국가생명윤리위원회에서 그냥 의결을 통해서 하는 거는 크게 차이점이 있다라고, 양상이 크게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국회의원들은 이제 시민사회의 의견을 듣고 여론 등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자기 정치적 이해관계라든지 미래에 또 자기 정치 기반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국민의 여론을 또 여론과 배치되는 뭐 이런 행동을 하면은 자기 표 깎이죠. 그래서 자기 국회의원도 안 되는 자기 존립의 위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국회에서 입법으로 한다는 것은 이제 어떻게 됐든 공론 경쟁을 통해서 그 결과를 정치 체계를 논리적으로 통해서 수용해 가는 그런 과정이어서, 어 그나마 국회의원은 이제 공론의 대변자라고 할 수 있는, 공론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읽어내서 하죠. 자기 표가 이제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입법에도 이제 대변하려고 하는 사람이지만, 국가생명윤리위원들은 어떤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위원들은 공론의 대표가 아니라 종교단체나 시민단체, 과학계, 산업계라는 이해단체인 거죠. 그래서 그 이해단체에서의 그 대표로 나와서 말을 해주는 사람이어서 우리 입법을 통해서 이제 공론화된 거하고는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생명윤리위원회 회의 가면 그렇구나. 답이 안 나오신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동명이신 분이 있어요. 저희 그 지도 교수님이
이상돈 교수님인데, 이상돈 교수님이 중앙대 법학과에도 이상돈 교수님이 계신데, 국가생명윤리위원회 3기 위원은 고려대학교 이상돈 교수님이에요. 근데 동명이인이셔서 교보에 책 검색해도 그 중대 이상돈 교수님도 나와요. 근데 저희가 이제 구별하는 방법은 논문을 또 되게 많이 쓰시거든요. 이 하면은 대체적으로 L2를 쓰시는데 저희 지도 교수님은 YI를 쓰세요. 그래서 논문 보고서 우리 교수는 쓴 거 맞네. 그리고 대체로 쓰는 패턴이 중대 이상돈 교수님은 미국 쪽을 많이 연구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뭐 이런 의료 계통이라든지 생명윤리 쪽, 아무래도 생명윤리위원회, 여기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위원도 하시고 하셨어서 이런 쪽 논문을 많이 쓰세요. 그래서 교수님 논문이 맞구나. 또 필체를 보면 알아요. 어렵다. 맞네. 우리 교수 쓴 거 이러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이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으로 계셨을 때 그 경험담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답이 안 나와. 어떤 거든지. 그래서 정부가 다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게 돼 있는 법구조여서 이런 법구조는 개정되어야 된다 해서 어떻게 개정되면 좋을까요? 여러분 좋은 아이디어 있어요? 되게 막 고등학생들도 이거 물어보면 법안을 어떻게 하면 되죠? 하고선 되게 막 다양한 의견을 되게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와, 여러분 일일이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지 듣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또 시간 많이 가죠. 그래서 어, 우리가 안 쉬고 다음 거 바로 할까요? 안 쉬어도 되죠. 12시 50분까지. 아니에요? 제가 저번 주에 좀 일찍 끝냈잖아요. 그래서 저 저희 학생이 같이 밥을 먹었나? 저 딱 먹으려고 했는데 오전에 그 교수님이 일찍 수업 끝내 가지고 30분이나 일찍 끝냈어. 그래서 쉬는 시간 빼면은 20분인데 제 속으로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른 말씀을 많이 하셔 가지고 수업 진도 반밖에 안 한 거야 이랬는데 난가? 그래서 혹시 생명윤리야 법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뜨끔해서 시간 웬만하면 맞추려고요. 미안해요. 저번에 어떻게 말을 다른 말을 많이 해서 그러는지 그래 가지고 할게요. 쉬는 시간 없이. 네네. 근데 뭐 제 수업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채팅이 또 와 있었네요. 핸드폰 번호하고 이메일은 강의 계획서에 있다는 얘기 해 주었네요. 아 요한 학생 고마워요. 크리스찬인가 보네요. 사복음서에 있는 이름이네요. 마테, 마가, 누가, 요한. 왜 그 카메라가 안 나오죠? 어떻게 카메라가 꺼져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카메라 이건가? 카메라 리모컨이 따로 있는 건가요? 왜 잘 켜져 있다가 그러지? 이 배터리도 없네. 리모컨에 배터리 없네요. 네. 그 네, 생명윤리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 미리 안 읽어왔어도 상관없었어서 줌으로 수업 듣는 학생들 화면 공유는 보이는 거죠? 저만 안 보이는 거죠? 지금 카메라가 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메라 리모컨이 적은 것 같은데 지금 리모컨 배터리는 빠져 있는 상태네요. 왜 갑자기 꺼졌지? 네, 일단은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생명윤리적인 거를 조금 더 보고 수업을 진행을 해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앞부분 우리가 생명윤리란 무엇인지 좀 더 보기 위해서 생명윤리와 유사한 개념인 또 의료윤리라든지 뭐 간호윤리는 어떻다라는 걸 보면 상대적으로 생명윤리는 이런 거구나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윤리 과목이기 때문에 윤리란 무엇인지 여러분 고등학교 때도 윤리 선택 과목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선택 안 하고 온 학생들이 인문계열 학생들은 거의 안 했더라고요. 제가 경기국민대학에서도 여러분 수업을 2018년부터 간호학과의 생명윤리 탐구라는 과목을 계속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 학기에는 월화수목금 그리고 작년 1학기도 월화수목금 똑같은 얘기를 월화수목금 해야 돼요. 그리고 간호학과에서의 생명윤리는 반이 여러 반으로 분반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두 반으로 분반되어 있어서 아침에 강의하고 밥 먹고 오후에 또 강의하고 그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뭐 생명윤리 과목은 눈 감고 강의를 했죠. 그런데도 여러분 다시 강의하려고 하니까 너무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막 처음으로 공부하는 것 같이 하나하나 다시 다 보고 있어요. 영어 원문도 집에 가서 다시 봐야 될 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제가 되게 최선을 다해서 강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명윤리학 법도 그렇고 의료법도 그렇고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톨릭 대학교에 와서 조금 더 책임감이 커진 것 같아요. 네. 또, 다 보고 계시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생명윤리의 발생 배경하고 역사적 개관, 우리나라 어떻게 개관이 되었었는지 이것까지만 보면 수업 시간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생명윤리 발생 배경은 미국을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보건, 헬스케어와 생명의료과학, 바이오메디컬 사이언스 안에서 생기는 윤리적 문제들이 이례적으로 대중들의 관심을 끌어오면서 생명윤리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초창기 생명의료과학 분야에서 대표적인 발명품들이 신장투석기라든지 인공호흡기, 장기이식술 이런 것들이 이제 초창기에 발명되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분비하고 사용하느냐에 하는 것들을 대중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문제 있네? 라고 대중이 알게 됐죠. 그럼으로 인해서 생명공학 기술이 발달함과 동시에 생명윤리 문제가 대중들이 이거 잘못됐네라고 들고 일어서고 소리를 내게 된 거죠. 사례를 보면서 한번 보면요. 네, 생명과학 분야의 윤리적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는 요인은 당연히 기술 혁신 분야가 없었다면은 이런 관심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기술 혁신이 이 분야의 윤리적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한 유일한 요인이 아니었다라는 걸 아셨으면 되겠고요. 기술이 발달 안 했으면 윤리 문제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거는 기본으로 하고 그것만이 유일한 요인은 아니고 환자의 권리, 페이션스 라이트와 사회의 권리,
rights of the community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는 의사나 과학자가 어떻게 배분하고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해서 대중이 관심을 갖게 됨으로써 생명윤리 문제가 이제 이슈화된 거죠. 그래서 사례를 한번 보시면 신장투석기 사례예요. 신장투석기가 처음 발명됐을 때는 미국에서 신장투석기가 너무 비싸서 신장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수보다 기계 수가 당연히 적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배분하는지. 그래서 1962년에 워싱턴주의 시애틀에 있는 인공신장센터 여기에 별명이 God Committee예요. 신의 능력 같은 이 위원회의 선택을 받으면 신장투석해서 생명을 이어나갈 수 있고 선택받지 못하면 죽게 되는 상황이어서 이 별명이 이 인공신장센터 별명이 God Committee예요. 그래서 치료를 받을 환자들을 선별하는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그 위원회가 어떤 기준을 적용해서 결정하는가가 관심을 받게 됐는데 어떻게 결정을 했을까요? 이 God Committee가? 결론은 이 위원회 구성원과 동일한 사회계층, 미국 중산층 이상의 백인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계층과 인종적 배경이 같은 사람들, 이런 환자들에게 편견을 갖고 선택을 배분하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흑인이라든지 아시안, 뭐 히스패닉 이런 사람들은 먼저 인공신장센터에 등록을 했더라도 배제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몰랐던 대중들이 정말 미국이 영어로 뭐예요? 아메리카 말고. 네네.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잖아요. 많은 인종이 모여서 국가를 이루는 근데 백인만이라니 있을 수 없는 거죠.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선도하는 우선 국가인데 흑인은 빠지고 다른 인종은 빼다니 그럼 미국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인데 뭐 화이트 네이션인가?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백인의 중산층 이상, 하층이면은 당연히 배제되지 미리 먼저 왔고 위급한 상황이어도 배정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문제다. 이 커뮤니티 이런 식으로 운영되면 안 되는 거지라고 하면서 생명윤리 문제를 대중들이 다 이제 들고 일어서게 된 거죠. 두 번째 사례는 미국에서 1950년대부터 병원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인공호흡기의 사용으로 인공호흡기가 많은 생명을 살렸지만 초반이었기 때문에 인공호흡기가 지금과 같이 막 잘 되는 그런 인공호흡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뇌가 전혀 기능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환자가 이제 장기 제공자가 될 수 있는 현실 때문에 하버드 내사위원회, 하버드 브레인 커미티라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이 위원회는 이제 모든 중추신경계 활동이 명백한 부재가 사망의 새로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권고안을 제시했는데 우리나라 그 장기이식 센터가 코너스거든요. 코너스에서도 이 하버드 내사위원회의 기준들을 많이 차용해서 법제화하고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배정을 하겠어요? 인공호흡 장치 2개밖에 없는데 지금 보니까 가족이 왔어요. 가족이. 인공호흡 사용하러. 근데 이미 2명 환자가 있네요. 여러분이 의사예요. 이 위원회 위원이고 그러면은 내려야 되나요? 우리 가족 써야 되잖아요. 아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배분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지 임상 현장에서 어 쓰고 있는 환자 빼면 그 환자는 바로 사망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가족을 살려야 될지. 여러분 안 되죠. 이미 와 있는 사람인데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렇게 사용할 수는 없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임상 현장에서? 아주 쉽지 않은 결정이어서 아까 인공신장센터에서도
그거 얼마나 눈물 나는 일이에요. 지금 내가 제일 먼저 왔는데 나는 아시안이라 전 받지 못한다고 하면 너무 슬프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운영 방식은 잘못된 거다."라고 해서 생명윤리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인공호흡기 및 다른 효과적인 생명 연장 기술이 사망 시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면 더 중요한 문제, 즉 환자의 생명을 살리거나 연장시키려는 시도에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한계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돼서 이런 기술로 인해서 뭐 연장된 건 당연한 사실이지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배분하고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어 더 큰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생명윤리의 태동을 보면 생명윤리라는 탐구 영역이 태어난 것은 바로 이러한 새로운 윤리적 문제들과 선택에 대한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급성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생명윤리학의 역사적 개관을 보시면 포터 박사가 처음 사용한 거예요. 바이오에틱스 사이언스 오브 서바이벌이라는 1970년 논문에서 바이오에틱스 생명윤리라는 단어를 처음 쓴 거죠. 그래서 생명윤리가 연구의 한 분야로 형성되기 시작됐던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이 단어를 처음 쓴 거는 1970년이니까 불과 한 50년 정도밖에 안 된 거죠. 그전에 이제 계속 논의됐던 거는 의료윤리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고 생명윤리 문제는 딱 단어가 사용된 것도 1970년이니까 역사가 의료윤리보다는 훨씬 짧은 거예요. 그래서 포터 박사는 바이오에틱스를 처음에는 생물권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학제적 연구로 제안을 했지만 오늘날에 있어서의 생명윤리는 헬스케어, 보건과 바이오메디컬 사이언스라는 생명 의료과학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들에 관련된 것들을 포괄적으로 얘기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좀 좁은 의미로 사용됐지만 오늘날의 생명윤리는 헬스케어와 바이오메디컬 사이언스에서 발생하는 윤리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이런 것들이 생명윤리학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970년대 미국의 경우에요. 도덕 철학자들 사이에서도 철학의 현실 문제에 대한 분석으로 연구 관심이 이제 변모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이제 미국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고 있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낙태 문제라든지 안락사, 베트남 전쟁 참전하는 게 맞느냐라는 막 시위도 많이 하고 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전쟁 사형제도 희소한 의료자원의 할당이라든지 동물의 권리 등등의 실제적인 윤리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기 시작했고 철학에서의 이러한 움직임이 생명윤리를 중요한 학문으로 정립하는 데 좀 기여를 하게 된 건데 철학적인 거, 형이상학적인 거 뜬구름 잡는 얘기하지 말고 "우리 철학적인 걸로 현실 문제를 좀 해결을 해라."라는 이야기가 계속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전쟁 어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낙태 문제. 미국에 있어서도 낙태 문제는 미국을 분열시키는 아주 큰 쟁점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낙태 문제예요. 미국은 또 총기 사용이 허가된 국가이기 때문에 어 연방 대법원 결정이 낙태 허용으로 판결이 나면서 주법원들이 다 따라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낙태소가 막 있죠, 미국에는. 근데 이제 총기 사용하시는 분들이 낙태한 의사들을 총으로 저 살인범들하고 살해하기도 하고 그런 사건들이 되게 많이 발생하고 미국은 되게 무서워요. 총을 다 사용하고 해서. 그래서 웬만하면 총 맞아 죽어요. 케네디 대통령도 대통령까지 죽일 정도니까 우리나라는 총기 사용은 허용이 안 돼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근데 유튜브 어디 보다 보니까는 총기 허용은 안 되지만 지나가는 남성들 다 총 쏴 보라고 하면 다 열에 열 다 총 쏘죠, 군대 갔다 와서. 그래서 "뭐 이거야 뭐." 자세히 나오더라고요. 미국 뭐 공군 10년 복무하신 분이 장난감 총으로 "쏠 줄 아니?" 하니까 다 쏠 줄 알아요.
자세도 다 좋고 그래서 어 나 저는 까먹은 것 같은데 저도 26개월 갔다 왔거든요. 근데 운전병이었어서 총은 항상 뒤에다 거치돼 있었죠. 그래서 총 많이 안 쏴 봤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관리할 줄은 알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좀 철학이나 윤리학 이런 것들이 현실 문제를 좀 타결해 줬으면 하는 이런 움직임이 생명 윤리를 또 중요한 학문으로 정립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생명 윤리 문제가 발생하면 가톨릭 단체에서 신부님, 수녀님들이 들고 일어나셔서 반대하시고 해서 좀 생명공학 연구가 좀 어 제지받기도 하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도 가톨릭 종교 윤리가 많이 반영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배아복제, 체세포 배아복제 연구 후용은 어떻게 했더라도 그거를 인간의 자궁에 착상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가톨릭 종교 윤리가 많이 반영돼서 금지된 상태예요. 그래서 풀려야 되나요? 막 복제해서 막 해야 되나? BTS 한 세트 더? 그럼 막 암이 막 2배로 막 늘어나고 이럴까요? 네 그래요. 여러분들 수업 끝나고선 막 그 BTS 생각하니까는 막 축제에 막 연예인들 부르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고 오면은 막 다 참여해요. 그 저번 주 수업 끝나고서 보니까 수업할 때 계속 노랫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니까 동아리들이 인제 노래하는데 저도 모르게 수업 끝나 가지고 노래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도 모르게 이끌려서 갔는데 '와 너무 좋다.' 하는데 저기 잔디에 학생들이 한 50여 명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거 노래도 되게 잘 부르는데 여러분도 이런 거 좀 즐기고 하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인제 홀짝제라 못 온 거였죠? 네. 근데 벌써 했더라고요. 근데 되게 제가 수업 끝나고 한 6시 정도인데 그 정도에는 좀 되게 쌀쌀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많이 잔디밭에도 앉아 있고 해서 그런 거 하면은 여러분들 다 참여하세요. 여러분 다 등록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행사하거나 뭐 유명 연예인 오면은 어 운동장만 나가면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봤어요. 저는 잔나비도 보고 네. 여러분 안 좋아해요? 그렇구나. 수원여자대학은 BTS를 불렀어요. 2015 년에. 음. 그때는 지금까지 같이 그렇게 막 유명하지 않았을 때 수원여대 인제 축제할 때 "어디 팀을 불렀어?" 딱 보니까 BTS. 와 성견지명이 있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요. 벌써 시간이 끝날 시간이 돼서 너무 또 꽉꽉 밟아서 또 수업 다 하면은 또 지금 막 1 교시 처음 때 하고 표정이 많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미안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현황만 한번 보고 빨리 끝낼게요. 5분 안내로 끝낼게요. 우리나라 생명윤리 생명공학 연구에 대한 현황을 보면 1983 년도에 생명공학 육성법이 제정이 돼서 생명공학 종합정책심의회가 구성이 되었고 1990 년에 영국 스웨덴 선진국 중심으로 인간 유전체 연구 사업을 영국이 처음으로 시작해서 영국이 배아복제 법제화된 세계에서 1호 국가예요. 그만큼 그다음이 우리나라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빨리 시작은 했는데 그래서 어 부처가 뭘 하나 하면은 중장기 계획을 다 세워요. 그래서 3 년에서 5 년, 길게는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데 생명윤리 생명공학 관련돼서는 생명공학 육성 기본 계획을 세워서 1994 년부터 2007 년까지 거의 10몇 년 장기 계획을 세웠죠. 그래서 94 년부터 기본 계획에 의해서 90 년대 중후반에 황우석 박사 연구팀이 막
복제소 뭐 영롱이를 최세포 배아복제 성공해서 뭐 복제에 성공했다 이런 기사들이 막 나오던 때가 1990년대 말부터 이제 2000년대에 쭉 계속 국가 지원을 전폭적으로 지원받고 2004년 1월에 아예 법제화해서 서포트를 해야겠다 해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어요. 우리 모든 법이 제정되면 제정되면 내일부터 해야지 이게 아니거든요. 그 한 1년 짧으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유예 기간을 두고 법이 시행이 되는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2004년 1월에 이제 제정이 돼서 시행은 1년 있다가 시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05년 1월부터 시행이 됐다가 2005년에 황우석 박사 연구조작 사건이 2005년 11월에 생겨서 이때 이제 다들 충격을 받고 이제 모든 체세포 배아복제 연구는 중단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2005년 11월부터 2007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이제 허용하기 전까지 모든 체세포 배아복제 연구는 중단된 상태였죠. 그러다가 이제 제한적 허용안이 의결된 이후로는 황우석 박사 연구 이전과 똑같이 그냥 쭉 연구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많이 발전을 했어요. 네, 생명공학 기술로 인간도 복제할 수 있는 단계고 계속 어느 정도까지 발전할지는 모르지만 지금도 많이 발전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생명윤리가 어떤 것인지 한번 좀 더 보기 위해서 의료윤리나 간호윤리는 어떤 건지 보면서 생명윤리랑 어떻게 틀리구나라고 알 수 있게끔 수업을 나가려고 하니까요. 오늘 이제 새벽에 올려드렸던 자료들, 첨부한 자료들 한번 읽어보시면은 좀 수업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